인간의 언어로 이 거대한 우주의 비밀을 온전히 번역할 수 있을까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자연의 법칙을 수학이라는 정교한 기호로 옮겨왔고 그 수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원자를 쪼개고 유전자의 지도를 그리고 마침내 달 표면에 인류의 흔적을 남긴 이 화려한 현대 문명은 그 오만한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동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계산하는 능력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 문명의 성장 엔진을 가동해온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인텔의 고든 무어가 제시한 2년마다 반도체의 성능이 2배씩 향상된다는 무어의 법칙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현대 경제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컴퓨터는 더 작아지고 더 빨라졌으며 더 저렴해졌습니다. 우리가 손에 쥔 스마트폰 하나가 아폴로 11호를 달로 보냈던 컴퓨터보다 수백만 배 강력한 연산력을 갖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성장의 복리 이자가 이제 멈춰서려 하고 있습니다.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회로의 선폭은 이제 3나노미터라는 물리적 극한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임계점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우리가 알던 상식의 세계는 붕괴됩니다. 전자가 마치 유령처럼 벽을 통과해버리는 양자 터널링 현상이 발생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회로는 통제 불능의 오류에 직면합니다. 더 이상 전기를 더 쏟아붓거나 회로를 깎아내는 방식으로는 성능을 높일 수 없는 거대한 물리적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우리를 풍요로 이끌었던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가속도가 줄어드는 이 서늘한 징후 속에서 인류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도구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AI 열풍은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시스템의 생존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AI는 정말로 그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주한 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합니다. 인류는 이 물리적 벽 앞에서 한 명의 선지자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무대에 서는 남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입니다. 그는 기존 CPU의 직렬 처리 방식이 가진 한계를 비웃듯 수천 개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GPU의 병렬 능력을 앞세워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4조 달러를 넘어서며 사실상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는 마치 인공지능이 모든 가난과 비효율을 해결해줄 마법 지팡이라도 되는 양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서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지능 체계가 유지되기 위해 우리 문명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가혹하다는 사실입니다. GPT-3급의 대형 모델을 한 번 학습시키는데 들어가는 전력은 약 1.3기가와트에 달합니다. 이는 평범한 수백 가구가 1년 내내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의 모델들입니다. 모델의 규모와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짐에 따라 필요한 전력 인프라는 이미 개별 국가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능을 얻는 대가로 지구의 에너지를 통째로 갈아 넣어야 하는 에너지의 덫에 빠진 셈입니다. 더 근본적인 비극은 계산의 방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 현재의 AI가 아무리 눈부신 성과를 내놓는다 해도 그것은 결국 0과 1이라는 이진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수조 번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반복일 뿐입니다. 이 방식은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절망적일 만큼 무력합니다. 새로운 물질을 설계하거나 신약의 분자 구조를 탐색하는 일처럼 경우의 수가 우주적 단위로 폭증하는 문제 앞에서 현대의 슈퍼컴퓨터는 그저 수많은 열쇠 중 하나가 맞기를 기도하며 하나씩 꽂아보는 무식한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이 지점에서 젠슨 황은 묘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초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는 아직 멀었다며 시장의 기대를 꺾어 놓았던 그가 불과 몇 달 만에 파리에서 양자 컴퓨팅이 변곡점에 도달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I의 심장을 만드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왜 갑자기 양자라는 낯선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을까요? 그가 본 것은 AI 시대의 화려한 정점이 아니라 그 뒤에 도사린 거대한 절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어온 이진법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 소리 없는 경고 말입니다. 제국을 건설한 젠슨 황조차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이른바 양자라는 유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정답이라 믿어온 영과 일의 이분법을 비웃듯 어떻게 동시에 연기면서 일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상식을 배반하는 이 기묘한 논리가 어떻게 인류가 포기했던 난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인지, 그 서늘한 진실의 문을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이나 사무실의 컴퓨터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기계들은 사실 지독하리만큼 단순한 원리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비트라는 최소 단위로 조각나며 이 비트는 오직 두 가지 운명만을 가집니다. 켜졌거나 꺼졌거나, 존재하거나 부재하거나, 0 아니면 1. 이 가차없는 논리는 마치 수억 개의 전등 스위치가 깜빡이는 거대한 기계 장치와 같습니다. 이 방식은 매우 견고했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디지털 문명은 이 확실성 위에 세워진 성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저주가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빠른 컴퓨터라도 한 번에 단 하나의 길만 걸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계산해야 할 경우의 수가 복잡해질수록 컴퓨터는 그 길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데이터가 폭발하는 시대에 우리가 느끼는 원인 모를 병목과 지체는 사실 이 이진법적 사고가 가진 물리적 한계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양자 컴퓨터는 이 성벽 자체를 허물어버립니다. 양자가 사용하는 정보의 단위, 큐비트는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큐비트는 관측되기 전까지 0도 아니고 1도 아닌, 혹은 0이면서 동시에 1인 기묘한 안개 속에 머뭅니다. 이를 중첩이라 부릅니다. 큐비트가 2개면 4가지 상태를, 10개면 1024가지의 가능성을 단 한순간에 품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산이 빨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의 선형적인 시간을 비선형적인 도약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기면서 1인 이 유령 같은 상태는 과연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이 모호함을 통제하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신의 계산기에 손을 뻗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가 유일한 진실이라 믿었던 현실의 토대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둔다는 것. 언뜻 들으면 축복처럼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지독한 혼돈입니다. 수만 개의 문이 동시에 열려 있다면 우리는 그중 어느 문이 진실로 향하는 통로인지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선택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어떤 선택지도 의미가 없다는 허무와 맞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혼돈의 심연에서 양자 컴퓨팅의 진짜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양자 간섭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단순히 여러 가능성을 펼쳐놓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무수한 가능성들 사이에 의도적인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고요한 수면 위에 여러 개의 돌을 던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물결은 서로 만나 더 거대하게 솟구치고 어떤 물결은 서로를 부딪히며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양자 컴퓨터의 연산 과정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에 가까운 확률은 서로의 파동을 증폭시켜 선명하게 도드라지게 만들고 정답과 무관한 수조 개의 오답들은 서로를 상쇄시켜 소멸하게 설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산을 빨리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쓸모없는 정보의 소음 속에서 본질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침묵시키는 일종의 필터링의 정점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복잡한 삶의 문제들, 어떤 투자가 옳은지, 어떤 경로가 최선인지에 대한 끝없는 번뇌를 양자 컴퓨터는 물리 법칙을 이용해 단숨에 소거해 나갑니다. 실제로 2023년 IBM이 공개한 1121개의 큐비트를 가진 콘도르 프로세서는 이 이론의 영역이 마침내 현실의 영토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큐비트 수가 1000개를 넘어섰다는 것은 이제 양자가 실험실의 장난감을 넘어 산업의 무기가 되기 시작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정화 과정은 결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극도로 정교한 수식, 즉 양자 알고리즘이 뒷받침될 때만 이 유령 같은 계산기는 입을 엽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양자 컴퓨터는 우리에게 모든 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가장 높은 확률로
응축된 결과만을 냉정하게 던져줄 뿐입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답을 지워나가는 이 기이한 사고방식. 과연 우리는 이 차가운 기계가 내놓는 단 하나의 결론을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냉혹한 기술의 논리는 이제 연구실의 유리벽을 넘어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패권의 전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더 이상 과학자들의 지적 유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국가가 보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동시에 상대의 모든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창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한 축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은밀한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거대 자본과 민간의 자율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2018년 제정된 국가양자 이니셔티브 법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이들의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민간이 창의적인 칼날을 갈면 국가가 그 칼이 휘둘러질 전장을 닦아주는 형국입니다. 반면 중국은 국가가 곧 거대한 연구소이자 사령탑이 되는 집중 투자 전략을 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양자 기술을 장기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명시하고 허페이에 위치한 국가양자정보 과학 연구 거점에 약 1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단일 연구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은 2021년 특정 조건에서 기존 슈퍼컴퓨터를 압도했다는 양자 우위를 선언하며 서방 세계를 긴장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과 발표 이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아직 산업 전반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양자 컴퓨터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경쟁은 누가 먼저 결승선에 도착하느냐의 싸움이라기보다 누가 더 오랫동안 이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며 버틸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잔혹한 지구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다극화된 경쟁 속에서 승자는 단 한 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질서가 이 불확실성 속에서 잉태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기이한 계산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현재 전 세계는 서로 다른 물리 법칙을 신봉하는 세 갈래의 기술 노선으로 나뉘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느 기술이 최종 승자가 될지 혹은 우리가 믿어온 모든 자본이 신기루처럼 사라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가장 앞서 보이는 것은 IBM과 구글이 주도하는 초전도 방식입니다. 반도체 공정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큐비트의 숫자를 빠르게 늘리는 데 유리하지만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에서만 숨을 쉬는 이 기계는 거대한 냉동기와 복잡한 제어 장비 없이는 단 1초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외부의 미세한 전작이 잡음조차 견디지 못하는 이 유리 같은 성벽을 쌓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온 트랩 방식은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개별 원자를 전자기장으로 가두어 큐비트로 사용하는 이 방식은 속도는 느릴지언정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확성을 자랑합니다. 아이온큐와 퀀티뉴엄 같은 기업들은 숫자의 과시보다는 알고리즘 큐비트라는 실질적인 성능 지표를 앞서며 2025년 기준 실질적인 상업적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KST가 아이온큐의 템포 시스템을 국가 슈퍼컴퓨터 인프라에 통합하기로 한 결정은 이 기술이 단순한 연구를 넘어 실전 배치의 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에 빛의 입자인 광자를 이용하는 광자 기반 컴퓨팅이 제3의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상곤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며 장거리 전송에 유리한 이 방식은 양자 네트워크와 결합할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빛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가두는 일은 여전히 거대한 기술적 장벽 앞에 서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당분간 어느 한쪽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문제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플랫폼이 공존하는 파편화된 다극 경쟁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조 원의 돈이 어떤 기술의 승리에 베팅되는 거대한 카지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선택한 이 모든 노선이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천 개의 큐비트를 쌓아 올린들 그 안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오류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거대하고 비싼 난로를 만들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불완전한 천재들을 어떻게든 실전으로 끌어내기 위한 인류의 처절하고도 영리한 우회 전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양자 컴퓨터의 시대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니스크, NISQ, 즉 소음이 가득한 중간 규모 양자 시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소음입니다. 큐비트는 연기면서 동시에 1인 그 섬세한 중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우주의 숨소리조차 거부해야 합니다. 미세한 온도 변화, 전자기파, 심지어 보이지 않는 방사선 하나에도 큐비트의 마법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허무하게 꺼져버립니다. 계산이 진행되는 동안 오류가 눈덩이처럼 쌓이는 이 불안정한 구조. 이것이 현재 우리가 마주한 양자 기술의 민낯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우위라는 화려한 수식과 양자 유용성이라는 냉혹한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입니다. 이 수십 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인류는 가장 기발하고도 실효적인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양자, 고전 컴퓨팅입니다. 비유하자면 한 팀에 두 명의 극단적인 전문가가 있는 셈입니다. 한 명은 경이로운 직관을 가졌지만 수시로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는 천재 예술가 QPU. 다른 한 명은 창의력은 부족해도 지독하리만큼 꼼꼼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베테랑 관리자 GPU. 전체적인 데이터의 흐름과 일정 관리는 관리자인 GPU가 맡고 복잡한 연산만 QPU에게 던져주는 방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양자라는 전장에 뛰어든 본질적인 노림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젠슨 황은 직접 금광을 파헤치는 위험한 도박꾼이 되길 거부했습니다. 대신 어떤 광부가 금을 캐든 상관없이 모두가 입어야 할 가장 튼튼한 청바지와 곡괭이를 팔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쿠다큐, 츠다큐 플랫폼입니다. 금융 포트폴리오의 1%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신약 개발의 10년을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이 장밋빛 희망은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의 현실적인 닻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협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관리자가 옆에 붙어 있어도 천재 예술가가 저지르는 그 치명적인 실수, 양자 오류라는 숙명적인 결함을 완전히 지워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운 모든 가설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성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천재적인 예술가에게 아무리 훌륭한 관리자가 붙는다 해도 예술가 자체가 시력을 잃어간다면 그 협력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마주한 가장 거대한 장벽, 오류와의 전쟁은 그래서 숙명적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데 익숙한 시대를 살아왔지만 양자의 세계에서 정보는 태생적으로 붕괴를 갈망합니다. 우주의 모든 잡음이 정보를 지우려 달려들 때 인간은 그 찰나의 진실을 어떻게 붙잡아둘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처음 고안한 방패는 지독하리만큼 전공법이었습니다. 하드웨어의 물량으로 오류를 찍어 누르는 것, 바로 논리 큐비트, 로지컬 큐비트의 도입입니다. 비유하자면 단 한 명의 귀빈, VIP를 지키기 위해 수천 명의 경호원을 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귀빈은 실제 계산에 쓰일 오류 없는 논리 큐비트이고 경호원들은 그를 둘러싼 물리적 큐비트들입니다. 경호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계산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외부의 위협을 감지하고 동료가 쓰러지면 그 자리를 메우며 귀빈의 상태를 보존하는 데 온 힘을 쏟습니다. 문제는 이 방어 체계의 효율성이 절망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완벽한 논리 큐비트 하나를 얻기 위해 적게는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만 개의 물리적 큐비트가 희생되어야 합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만든 기계가 정작 계산은 하지 못한 채 제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는 꼴입니다. 하지만 이 비효율의 극단에서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똑똑한 경호 시스템, 즉 양자 오류 정정 부호라는 소프트웨어적 해법입니다. 무작정 경호원의 수를 늘리는 대신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방어 효과를 내는 정교한 알고리즘이 하드웨어의 한계를 돌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판도는 이제 플랫폼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IBM,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의 불완전한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라는 창구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자선이 아닙니다. 이들 또한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두뇌들을 자신들의 플랫폼으로 끌어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래 양자 산업의 진정한 지배자는 가장 좋은 하드웨어를 가진 회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장 많은 개발자의 뇌를 점령하고
가장 효율적인 오류 정정 코드를 장악한 플랫폼 권력이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그토록 갈구하던 완벽한 계산이 실현되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 문명의 모든 비밀번호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양자의 오류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은 찬란한 성취인 동시에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디지털 문명의 모든 보안 체계에 대한 조종, 디어종이기도 합니다. 이 강력한 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 면에는 인류의 난제를 해결할 눈부신 희망이 있지만 다른 쪽 면에는 우리가 유일한 안전장치라 믿어온 암호의 세계를 단숨에 붕괴시킬 실존적인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Y2Q라는 말이 공포의 상징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즉, 양자 컴퓨터가 현존하는 모든 암호 체계를 깨뜨리는 바로 그날을 의미합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위협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선수집 후 해독 전략 때문입니다. 당장은 해킹할 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국가 기밀, 기업의 핵심 기술, 당신의 개인적인 금융 기록까지. 일단 거대한 저장 장치에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10년 혹은 15년 뒤에 충분히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는 순간 전 세계의 데이터 금고 자물쇠는 일제히 풀려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도둑을 위해 지금 우리의 모든 비밀을 미리 넘겨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 침묵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계는 양자 내성 암호 PQC라는 새로운 방패를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자 컴퓨터의 초월적인 연산 능력으로도 풀기 어려운 극도로 복잡한 새로운 수학적 난제에 기반한 암호 기술입니다.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는 2016년부터 이 표준화를 추진해 왔으며 2024년 8월 마침내 첫 번째 공식 표준을 발표하며 인류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은 이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지하 깊은 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협의 크기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기회의 문이 함께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양자 기술은 단순히 암호를 깨뜨리는 파괴적인 도구에 그치지 않습니다. 큐비트가 외부 자극에 지독하리만큼 민감하다는 그 치명적인 약점은 역으로 이용하는 순간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정밀 센싱의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뇌의 미세한 자기장 변화를 감지해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GPS 없이도 지구 어디서든 위치를 찾아내며 땅속 깊은 곳에 자원을 투시하는 기술. 이 찬란하고도 위험한 도구 앞에서 이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개인은 과연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원키 지반테오 프롬프트.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다행히 우리 사회의 컨트롤 타워도 이 소리 없는 전쟁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6월 정부는 대한민국 양자 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하며 이 기술을 중장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설정했습니다. 양자 컴퓨팅부터 통신 센싱에 이르기까지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점하겠다는 선언을 넘어 다가올 패러다임의 전환기에서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생존 본능의 산물입니다. 실제로 2025년을 기점으로 관련 R&D 투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양자 인프라와 인재 양성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부의 예산 수치나 화려한 청사진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흐름이 우리의 일상, 즉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균열을 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여전히 먼 나라의 과학 뉴스처럼 들리시나요? 이제 다가올 시대는 우리에게 양자적 문해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리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이 더 이상 0과 1의 확고한 이진법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 정답을 찾는 시대에서 확률을 설계하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는 그 본질적인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논리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개인과 국가의 운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 돌도끼를 발명한 이후
가장 거대한 기술적 도약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이라는 낡은 엔진이 멈춰서고 양자라는 기묘하고도 차가운 파동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누군가에게는 모든 자물쇠가 풀리는 축복이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자신의 모든 비밀이 발가벗겨지는 재앙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게임의 승자는 기술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 기술이 바꿀 세상의 본질을 먼저 깨달은 자가 될 것입니다. 인류의 다음 페이지는 이미 펼쳐졌습니다. 당신은 그 첫 문장을 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